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빛나는 중입니다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이지? 내 친구는 벌써 집도 샀는데 나는 언제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노후 준비 이야기만 나와도 막막하죠? 연금도 불안하고 물가는 오르고 정말 내가 제대로 늙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 저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 정말 신기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똑같이 직장 다니고 똑같이 월급 받는데 어떤 분들은 40대 후반에 벌써 노후 준비가 거의 끝나가는 거예요. 어? 이 사람 특별한 재테크 비법이 있나? 하고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비법이 아니라 습관이더라고요. 작고 소소하지만 매일매일 반복하는 습관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남들보다 10년 빨리 노후 준비를 완성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7가지 습관. 혹시 나는 이미 늦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에요. 정말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이미 첫 걸음을 내딛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발견한 놀라운 습관들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습관, 돈에 이름표를 붙인다입니다. 여러분, 월급 들어오면 어떻게 하세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생활비 쓰고 카드값 내고 뭐 이것저것 내고 그러고 나서 이번 달도 저축 못했네. 다음 달엔 꼭 해야지. 이런 패턴 아닌가요? 그런데 노후 자금을 빨리 모은 사람들은 완전히 반대로 합니다. 먼저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살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김 씨라는 분이 있어요. 월급이 350만 원이에요. 이분은 월급이 들어오는 순간 이렇게 해요. 먼저 100만 원은 미래의 나 통장으로, 50만 원은 비상금 통장으로, 30만 원은 여행비 통장으로, 남은 170만 원으로 한 달 생활. 처음엔 17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 했는데 신기하게도 적응이 되더래요. 오히려 돈을 더 알뜰하게 쓰게 되고 불필요한 소비가 줄어들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이름표예요. 그냥 저축이 아니라 미래의 나를 위한 돈, 혹시 모를 상황을 위한 돈,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돈에 이름이 없으면 쉽게 새기 때문이에요. 이 돈 뭐였지? 뭐 그냥 써도 되겠지? 이렇게 되거든요. 하지만 미래의 나를 위한 돈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으면 쓸 때 한 번 더 생각하게 돼요. 이걸 지금 쓰면 미래의 내가 힘들어할 텐데. 이분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돈은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힘든 일 있으면 의지는 쉽게 꺾이거든요. 하지만 시스템은 자동으로 돌아가요. 월급 들어오자마자 자동이체로 각각의 통장에 들어가고 나는 남은 돈으로만 생활하는 거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해보세요. 통장에 이름 붙여주기, 내 집 마련 자금, 아이 교육비, 부모님 효도 자금. 구체적일수록 좋아요. 그 돈을 쓸 때 그 이름이 머릿속에 떠오를 거예요. 두 번째 습관은 돈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가계부? 그거 옛날 일 아냐? 하실 분들 있을 텐데요. 아니에요. 오히려 요즘 더 중요해졌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현금을 안 쓰잖아요. 카드, 페이, 온라인 결제. 돈 나가는 게 눈에 안 보이니까
감각이 마비되는 거예요. 제가 만난 한 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절약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계부를 써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한 달에 배달 음식에만 30만 원을 쓰고 있더라고요. 30만 원? 1년이면 360만 원이에요. 10년이면 3,600만 원. 이게 보이냐 안 보이냐의 차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얼마 썼다만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도 함께 기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쇼핑몰에서 옷 3벌 주문함 15만 원. 친구가 명품백 자랑해서 기분 안 좋아서 나도 가방 하나 샀음 25만 원. 비 와서 우울해서 술집 가서 혼술 8만 원. 이렇게 기록해 보면 자기의 소비 패턴이 보여요. 아, 나는 스트레스 받으면 쇼핑으로 푸는구나. 우울하면 술로 달래는구나. 남과 비교당하면 충동구매를 하는구나. 한 달, 2달, 이렇게 기록하다 보면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돈을 쓰는 순간에, 잠깐, 지금 내가 왜 이걸 사려고 하지? 하고 멈춰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한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3개월 동안 감정 소비를 기록했더니 감정 소비가 80% 줄었어요. 돈을 쓰려고 하는 순간, 아, 이거 스트레스 때문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니까 다른 방법을 찾게 되더라고요. 산책을 하거나 친구한테 전화를 하거나 요즘은 가계부 앱들도 좋은 게 많아요. 카드 연동해서 자동으로 분류도 해주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손으로 쓰는 걸 추천해요. 손으로 쓰는 순간 뇌에 더 깊이 각인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일주일에 한 번은 기록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번 주에 어디에 가장 많이 썼지? 이 소비들 중에 정말 필요했던 건 뭐였지? 감정적으로 산 건 뭐였지? 이렇게 하다 보면 돈과 나의 관계가 보여요. 그리고 그 관계를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죠. 기록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내 마음과 돈의 대화록이에요. 이 대화를 자주 할수록 돈과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세 번째 습관, 남과 비교하지 않기입니다. SNS 보다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죠? 쟤는 벌써 해외여행을 갔네. 옆집은 또 차를 바꿨네. 동창은 벌써 집을 샀네. 이런 순간 우리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예요.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나도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갑자기 비싼 옷을 사거나 고급 레스토랑에 가거나 여행을 계획하거나 이렇게 되면 돈은 나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남을 따라잡기 위한 무기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노후 자금을 빨리 모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만의 기준이 명확해요. 제가 만난 한 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월 150만 원이면 충분히 행복해요. 좋은 책도 읽고 가끔 친구들과 소박한 모임도 하고 주말에는 근처 산책도 하고 이게 내 스타일이에요. 남들이 명품백을 메고 다녀도 해외여행을 자주 가도 그건 그 사람의 선택이고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예요.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삶의 방향과 숫자가 연결되어 있어요. 나는 나중에 시골에서 조용히 살고 싶어. 그러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 그럼 지금부터 그 목표로 준비하자. 반대로 돈을 못 모으는 사람들은 목표가 계속 바뀌어요. 어제는 집 사는 게 목표였다가
오늘은 친구가 명품백을 사니까 나도 명품 하나쯤은이 되고, 내일은 또 다른 걸 원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돈은 영원히 부족해요. 왜냐하면 비교의 대상은 끝이 없거든요. 내가 100만 원짜리 가방을 사면 주변에는 1000만 원짜리를 든 사람이 나타나고, 내가 1000만 원짜리를 사면 억대 차를 탄 사람이 보이고, 그래서 이분들이 자주 하는 일이 있어요. 정기적으로 자기 가치관을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은 뭐지? 내가 행복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남들 눈에 보이기 위한 소비는 아닐까? 그리고 이런 질문도 해봐요. 만약 아무도 보지 않는다면 나는 이걸 사고 싶을까? 솔직히 답해보세요. 의외로 아니요인 경우가 많을 거예요. SNS를 좀 덜 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하루 종일 남의 하이라이트만 보면 내 일상이 초라해 보이거든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에요. 남들도 다 똑같은 일상을 살고 있어요. 다만 좋은 순간만 올리는 거죠. 비교는 도둑이에요. 내 행복을 훔쳐가는 도둑. 남과 비교하느라 지치지 말고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방향으로 가세요. 그게 결국 가장 빠른 길이에요. 여러분, 집에 1년 동안 한 번도 안 쓴 물건들 얼마나 되세요? 옷장 속 안 입는 옷들, 서랍 속 죽어있는 가전제품들, 읽지 않는 책들, 쓰지 않는 구독 서비스들. 네 번째 습관은 심플하게 살기입니다. 노후 자금을 빨리 모은 사람들의 집에 가보면 정말 깔끔해요. 물건이 적어요. 하지만 하나하나가 다 의미 있고 자주 쓰는 것들 뿐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물건이 많을수록 유지비가 많이 들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안 입는 옷들이 많으면 옷장 공간을 차지하고, 그러면 큰 집이 필요하고, 결국 월세나 관리비가 증가해요. 안 쓰는 가전제품들이 있으면 전기세가 증가해요. 구독하고 까먹은 서비스들이 있으면 매월 자동 결제가 그냥 돼버려요. 많은 신발들은 신발장이 필요하고 관리용품이 필요해요. 쌓여있는 책들이 많으면 서재 공간도 필요해요. 한 달에 10만 원씩만 이런 쓸데없는 비용이 줄어도 1년에 120만 원이에요. 10년이면 1200만 원, 20년이면 2400만 원. 작다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작지 않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심플하게 살수록 마음도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제가 만난 한 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집에 물건이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였어요. 뭐 하나 찾으려면 한참 걸리고, 청소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정리를 하고 나니까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새로운 걸 사고 싶다는 욕구도 줄어들고, 심플하게 사는 분들의 원칙을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를 사면 하나를 버린다. 새 옷을 하나 사면 안 입는 옷 하나는 기부하거나 버려요. 1년 법칙. 1년 동안 안 쓴 건 앞으로도 안 쓸 확률이 높아요. 과감하게 정리해요. 구매 전 3일 법칙. 뭔가 사고 싶으면 3일 기다려봐요. 그래도 정말 필요하면 사고 아니면 말고. 구독 서비스 정리. 한 달에 한 번씩 구독 서비스들을 체크해요. 안 쓰는 건 바로 해지. 그리고 이런 질문을 자주 해봐요. 이게 내 삶을 정말 더 좋게 만들어줄까? 이거 없어도 나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비움은 결국 채움으로 돌아와요.
불필요한 것들을 비우면 정말 중요한 것들을 위한 공간이 생겨요. 돈도,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미니멀 라이프가 꼭 극단적일 필요는 없어요. 다만 내게 정말 필요한 것과 그냥 갖고 있는 것을 구분할 줄 알면 돼요. 그 구분선이 명확해질수록 돈 모으는 속도도 빨라져요. 5번째 습관은 정말 중요해요. 돈이 일하게 만드는 구조 만들기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봐요. 열심히 일하고 아껴 쓰고 적금 넣고 이것만으로 노후 자금이 충분히 모일 것 같나요? 계산해보면 좀 막막하죠? 월 100만 원씩 적금을 넣어도 20년 동안 넣으면 2억 4천만 원. 이자까지 해봐야 3억 정도?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넉넉하다고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노후 자금을 빨리 모은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찾아요. 내 몸이 쉬어도 돈은 계속 일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첫 번째로 투자에 관심을 가져요. 하지만 무작정 주식에 올인하거나 코인에 몰빵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상장 지수 펀드인 ETF, 삼성전자 하나에 몰빵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대표 기업 200개에 분산 투자하는 상품이에요. 리스크는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노려요. 채권, 국가나 우량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거예요. 주식보다는 안전하지만 적금보다는 수익률이 좋아요. 배당주, 매년 배당금을 주는 안정적인 주식들. 주가가 오르지 않아도 배당금으로 꾸준한 수익이 나와요. 중요한 건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어디가 좋대더라 이런 소문으로 투자하지 않아요. 책도 읽고 유튜브도 보고 세미나도 듣고 최소 6개월은 공부한 다음에 시작해요. 두 번째로 부동산을 고려해요. 하지만 집값이 비싸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요. 예를 들어 소형 오피스텔이나 원룸, 집은 못 사도 작은 투자용 부동산은 가능할 수 있어요. 부동산 투자 신탁인 리츠. 큰 건물들에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서 투자하는 거예요. 월세 수익을 나눠 받아요. 부동산 펀드. 전문가들이 부동산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주는 상품들이에요. 세 번째로 은퇴 후 소득 활동을 미리 준비해요. 예를 들어 온라인 강의나 컨텐츠 제작, 자기 전문 분야를 정리해서 강의로 만들어 놔요. 컨설팅이나 자문, 오랫동안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해주고 수익을 얻어요. 소규모 사업, 카페, 소품샵, 온라인 쇼핑몰 등 작지만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준비해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리스크 관리예요. 절대 하지 않는 것들. 한 곳에 올인하지 않아요. 빌려서 투자하지 않아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투자하지 않아요. 단기간에 큰 수익을 노리지 않아요. 대신에 여러 곳에 분산 투자해요. 잃어도 괜찮을 돈으로만 해요. 꾸준히 공부하고 모니터링해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요. 한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매월 300만 원 중에 100만 원은 적금, 100만 원은 생활비, 100만 원은 투자했어요. 적금은 안전장치고 투자는 성장 엔진이에요. 둘 다 있어야 마음이 편해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면 불안감이 줄어들어요. 내가 아파서 일을 못해도 돈은 들어올 거야. 은퇴해도 매월 일정한 수입이 있을 거야. 이런 안정감이 생기는 거죠.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한 걸음씩
차근차근 만들어가면 10년 후에는 정말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여섯 번째 습관은 좀 다른 관점에서의 이야기예요. 관계에서도 소비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에 인간관계 때문에 쓰는 돈이 얼마나 되세요? 회식비, 선물비, 경조사비, 모임비. 계산해 본 적 있나요? 저도 예전에 계산해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한 달에 40만 원 정도를 관계에 쓰고 있더라고요. 1년이면 480만 원, 10년이면 4,800만 원. 이게 다 필요한 지출이었을까요? 노후 자금을 못 모으는 이유 중 하나가 사실 무리한 인간관계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별로 친하지도 않은 동료의 결혼식에 20만 원, 부담스럽지만 거절하기 어려운 모임들, 체면 때문에 비싼 식당에서 계산을 자꾸 맡게 되는 상황, 관심도 없는 친구의 사업에 억지로 투자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쌓이면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나가요. 그리고 더 문제는 스트레스까지 받는다는 거예요. 돈도 나가고 마음도 힘들고. 반대로 노후 자금을 잘 모으는 분들은 관계도 정리해요.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 깊이 있게 지내는 것을 선택해요. 한 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모든 모임에 다 참석하려고 했어요. 거절하면 인간관계가 나빠질까봐. 그런데 막상 가보면 별로 즐겁지도 않고 의미 있는 대화도 없고 그냥 시간과 돈만 쓰고 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한 일이 뭐냐면 진짜 친한 사람 10명 정도만 골라서 그 사람들과는 정말 깊이 있게 지내기. 형식적인 모임들은 과감히 거절하기. 경조사비 기준을 미리 정해놓기. 친척은 얼마, 동료는 얼마, 이런 식으로. 비싼 선물 대신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하기. 처음엔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걱정했대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진짜 친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 가까워졌고, 형식적인 관계들은 자연스럽게 정리되었대요. 그리고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확 줄어들었어요. 또 다른 분은 관계 예산을 정해놨어요. 한 달에 관계비로 30만 원. 그 이상은 절대 쓰지 않기. 그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사람들 위주로. 여기서 중요한 건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더 의미 있게 만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비싼 레스토랑 대신 집에서 홈파티 하기. 비싼 선물 대신 손편지나 직접 만든 음식 주기. 술집 대신 산책하면서 대화하기. 여행 대신 근처 카페에서 깊은 이야기 나누기. 이렇게 하면 돈도 덜 들고 오히려 더 진솔한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자주 해봐요. 이 관계가 나에게 에너지를 주는가, 빼앗아 가는가? 에너지를 주는 관계는 투자할 가치가 있어요. 하지만 계속 에너지를 빼앗아 가는 관계라면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해요. 관계를 줄이면 비용도 줄고 시간도 에너지도 절약돼요. 그리고 그 여유로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 더 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노후 준비는 결국 누구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와 연결되니까요. 마지막 7번째 습관입니다. 미래의 나를 자주 상상하는 것. 여러분, 20년 후의 자신을 상상해 본 적 있나요? 구체적으로 말이에요. 어디서 살고 있을지, 누구와 함께 있을지,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한 달에 얼마 정도 있으면 행복할지. 노후 자금을 빨리 모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미래의 자신을 정말 생생하게 그려요. 한 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65세 때 제주도 작은 집에서 살고 싶어요. 마당에서 텃밭도 가꾸고 가끔 서울에 있는 자식들이 놀러 오면 맛있는 음식 해주고 아침에는 산책하고 오후에는 책 읽고 저녁에는 아내와 함께 차 마시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이런 삶을 위해서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나면 현재의 선택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 비싼 옷을 사려고 할 때 이게 제주도 할아버지에게 도움이 될까? 고급 레스토랑에 가려고 할 때 이 돈이면 미래에 내 텃밭 가꾸는 비용이 되는데 새 차를 바꾸려고 할 때 지금 차도 충분한데 이 돈을 미래를 위해 아껴두는 게 낫지 않을까? 신기하게도 이렇게 미래의 나를 자주 떠올리면 현재의 욕구를 조절할 수 있게 돼요. 심리학에서 이걸 미래 자아와의 연결이라고 해요. 미래의 나를 남이 아닌 진짜 나로 여길수록 그 사람을 위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어떤 실험에서는 사람들에게 컴퓨터로 늙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줬더니 저축률이 크게 늘어났다고 해요. 아, 이 사람이 바로 나구나 라고 실감하게 되니까 그 사람을 위해 돈을 모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추천해요. 1. 미래 다이어리 쓰기. 2045년 1월 1일. 나는 70세가 되었다. 오늘 하루는 이렇게 보냈다. 로 시작해서 하루 일과를 상상해서 써봐요. 2. 미래의 나에게 편지 쓰기. 20년 후의 나에게. 지금 내가 너를 위해 이런 준비를 하고 있어. 3. 미래의 집 그려보기. 어떤 집에서 살고 싶은지, 어떤 가구들이 있을지 구체적으로 그려봐요. 4. 은퇴 후 하고 싶은 일 목록 만들기. 여행, 취미, 봉사활동, 새로 배우고 싶은 것들. 이렇게 하다 보면 노후 준비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이 돼요. 미래의 나를 위한 선물을 준비하는 기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끔은 이런 질문도 해봐요. 만약 20년 후에 내가 지금의 나에게 조언을 한다면 뭐라고 할까?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지금부터 조금씩이라도 시작해.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나를 만들었어. 너무 걱정하지 말고 꾸준히 해. 미래의 너는 지금의 선택들에 고마워할 거야. 노후 준비는 결국 지금의 나와 미래의 나가 대화를 자주 하는 삶에서 시작돼요. 그 대화가 많을수록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돼요. 여기서 지금까지의 7가지 습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1. 돈에 이름표 붙이기. 먼저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살기. 2. 감정 소비 기록하기. 돈의 흐름을 눈으로 보기. 3. 남과 비교하지 않기. 내 기준으로 살기. 4. 심플하게 살기. 비움의 미학. 5. 돈이 일하게 하기. 수익 구조 만들기. 6. 관계 정리하기.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 7. 미래의 나 상상하기. 시간 여행의 힘. 이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와닿는 건 뭔가요? 다 좋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하시는 분들을 위해 실전 팁을 드릴게요. 첫 달, 기록부터 시작하세요. 한 달 동안 돈이 어디로 가는지만 체크해봐요. 둘째 달,
돈에 이름표를 붙여보세요. 통장을 나누고 자동이체를 설정해봐요. 셋째 달,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해봐요. 집, 구독 서비스, 관계까지. 넷째 달, 투자 공부를 시작해봐요. 책 한 권, 유튜브 강의 하나씩. 다섯째 달, 미래의 나를 구체적으로 그려봐요. 목표가 명확해지면 동기도 강해져요. 여섯째 달, 지금까지의 변화를 점검해 보세요. 뭐가 달라졌는지, 뭐가 어려웠는지.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차근차근.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한 번 만들어지면 자동으로 돌아가요. 마지막으로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45세 김모 씨는 10년 전 월급 250만 원 받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당시 부채도 3천만 원 있었고 노후 준비는 전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45세에 이미 노후 자금 5억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10년간의 변화 과정을 볼게요. 1, 2년 차, 가계부 쓰기 시작, 부채 줄이기에 집중. 3, 4년 차, 통장 분리, 자동 저축 시스템 구축. 5, 6년 차, 투자 공부하며 ETF, 부동산 투자 시작. 7, 8년 차, 부업으로 온라인 강의 시작, 월 50만 원 수익. 9, 10년 차, 투자 수익과 부업 수익으로 목표 달성. 특별한 비법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한 것 뿐이에요. 김 씨가 특히 강조한 건 이거였어요. 처음 3년이 가장 힘들었어요. 습관을 만드는 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3년 후부터는 자동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의식하지 않아도 저축하게 되고, 투자하게 되고, 절약하게 되고. 지금 김 씨는 50세 은퇴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귀촌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여유로운 삶을 살 계획이래요. 10년 전의 김 씨와 지금의 김 씨, 뭐가 달라졌을까요? 능력이 갑자기 늘어난 건 아니에요. 습관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노후 자금을 10년 빨리 모은 사람들의 7가지 습관 함께 보셨습니다. 어떠셨나요? 혹시 이거 다 알고 있는 이야기네 라고 생각하신 분 계신가요? 맞아요. 사실 특별한 비밀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게 포인트예요. 아는 것과 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 하는 사람은 소수예요. 그 소수가 되면 10년 후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나는 지금 늦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만난 분 중에 50세에 시작해서 65세에 노후 준비를 완성한 분도 있어요. 60세에 시작해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고 계신 분도 있어요. 가장 좋은 시작 시점은 20년 전이었지만 두 번째로 좋은 시점은 바로 지금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본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시작한 거예요. 변화의 첫 걸음을 내디딘 거예요. 이제 뭘 하실 건가요? 오늘 밤 집에 가셔서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내년 이맘때는 이 숫자가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 상상해 보세요. 내일부터는 돈을 쓸 때마다 3초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의 나를 위한 소비일까? 미래의 나를 위한 소비일까? 이번 주말에는
미래의 나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20년 후의 나에게 지금 내가 너를 위해 이런 준비를 시작할게. 작은 시작이에요. 하지만 이 작은 시작들이 모여서 10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당신을 만들어낼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노후의 경제적 걱정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